조정식 사무총장이 기획단장을 맡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조정식 사무총장은 친명계입니다. 그럼 공천 학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번 인선 뭐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50점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 그런 것 같습니다. 오. 저도 50점을 네.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네. 저는 이유는 좀 다릅니다. 왜죠? 이재명 대표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통합한다고 했더니 진짜 통합하는 줄 알더라. 굳이 지금 언론에서 자객공천 얘기 나오는 분을 최고위원회 또 앉힌다는 거는 저는 전혀 통합을 고려 안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자객공천 의구심에 대한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그럼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현안 가져오셨나요? 네. 통합입니다. 여기도 3명의 인물이 나왔어요. 이것도 좀 보면 좀 잘 안 네. 나오는 네.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시면 통합 이건데 네. 이제 그 쭉 사진들을 보시면 이번에 임명되신 박정현 최고위원 예.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 이제 안민석 의원 이렇게 순들이 있는데 다들 친명계시죠. 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 이후에 공석인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회에 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대덕구청장. 그리고 이제 정책위의장에 이분은 저기 친이낙연계이긴 한데 예. 그 이계호 의원을 임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박정현 최고위원이 이제 내년 총선에서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만큼 네. 좀 이제 사실상 반대파 숙청이 아니냐는 이제 당내에서 자객 의견도 나오고 출마 있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자객 공천, 자객 예. 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 후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통합을 강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친명계 지도부 일색을 만들면서 무늬만 통합 아니냐는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이슈를 키워드를 갖고 가지고 왔군요. 왔습니다. 일단 내부자시니까 이번 인선 뭐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50점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 오. 왜냐면 일단 50점은 어디서 이제 획득한 점수냐면 이제 비명계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이계호 의원을 정책위 의장에 앉혔다라는 거는 저는 의미 있는 인선이라고 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박정현 대덕구청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앉힌 거는 아직 판단을 좀 유보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언론에는 친명계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네. 사실 저는 이분이 딱 친명계다 이렇게 찍어서 볼만한 행보도 보여주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당인으로서 여러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분이 특출나게 이재명 대표와의 친소 관계가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 그 네. 체포동의안 가결 때 페이스북에 글 쓰셨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글 쓴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민주당의 많은 인사들, 심지어 그냥 평범한 당원들, 권리당원부터 그냥 지역 당원들까지 전부 다 여러 글을 쓰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보고 이분이 결국에는 활동을 하시면서 비명계 저격수로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지역과 여성의 대표성을 가지고 뭔가 좋은 메시지를 발신하느냐 이 부분이 네. 좀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대 입장에서 보면 허울뿐인 균형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그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서 50점을 주셨는데 네. 이건 저랑 같습니다. 오. 저도 50점을 네.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네. 저는 이유는 좀 다릅니다. 왜죠? 이제 사실 권칠승 수석 부대변인께서 네. 이번 인선에 대해서 지역 안배와 통합을 두 가지를 고려했다고 했는데 저는 지역 안배는 하신 것 같은데 전혀 통합적인 인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재명 대표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통합한다고 했더니 진짜 통합하는 줄 알더라. 사실 이게 지역 안배랑 당내 통합을 고려했다는데 사실 이 그 박정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충청권의 지역 안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송갑석 최고위원이 비명계였는데 이분에 대한 후임을 인선을 할 거였으면 충청권에도 얼마든지 개파색이 옅은 분들이 있거든요. 박영순 의원이라든가 네. 강훈식 의원 이런 분들 다 납두고 굳이 지금 언론에서 자객공천 얘기 나오는 분을 최고위원회 또 앉힌다는 거는 저는 전혀 통합을 고려 안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자객공천 의구심에 대한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또 총선 관련이잖아요. 총선 기획단이 곧 오늘 출범한다 했죠. 네, 곧 예. 출범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기획단장을 맡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조정식 사무총장은 친명계입니다. 그럼 공천 학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 조정식 사무총장의 거취가 친명과 비명 사이에 이제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근데,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이제 공천 학살 같은 경우에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천을 할 때 있어서 공천 룰이라는 게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총선 1년 전에 확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한다면 단순히 뭐 최고위에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당원 단계를 또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뭔가 그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정권을 휘두를 만한 그 환경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감정이 안 좋을 수는 있죠.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받는 평가, 뭐 예를 들면 당원들로부터의 평가도 있지만 뭐 지역에서의 여론조사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경쟁력 평가를 당해서 여러 객관적 수치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규정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감정이 더 우선시돼서 공천이 이뤄질 리는 없다. 그런 면에서 현실성이 좀 낮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뭐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정식 사무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뭐 이분이 사퇴를 하거나 이분을 사퇴시킬 가능성은 뭐 0%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일괄 사표를 냈는데 그렇죠. 이분 거는 수리를 안 그렇죠. 뭐 박강원 원내대표 아까 뭐 언급했었던 송갑석 최고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분들은 사실 사표를 전원 수리를 했는데 사실 이재명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있으면서도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한 사표만 수리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뭐 가결파에 대해서 뭐 보복을 예고했는데 저는 이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머릿속에는 본인 중심으로 공천할 것이다. 그 플랜 안에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박성민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다 룰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다. 저도 사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선출자 공직자 평가위원회죠. 여기서 보면 지금 공천 룰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 이런 공천 학살 이런 의혹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룰을 명확하게 세팅하고 경선하면 됩니다. 경선을 하면 사실 비명계 의원들께서도 경선하게 되면 본인들은 이제 인지도가 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 이기고 이제 공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뭐 조정식 사무총장 내려와라 하는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근데 냉정하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조정식 사무총장을 내려오라고 시켰을 때 그 뒤에 친명계에 또 다른 인사가 임명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냐, 그런 현실적인 그 고민이 있으신 거냐,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오히려 사무총장을 어떻게 바꾸느냐, 누구로 바꾸느냐 이 문제보다도 뭐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께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의미와 뭐 인지도, 존재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키워서 당당하게 당에 쓰임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께는 좀 더 울림 있는 행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키워드 자객 출마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반년도 안 남았잖아요, 총선이. 근데 뭐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도 지금 친이낙연계 박영순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대전 이제 대덕 지역구 출마 선언을 했고, 이런 식으로 도전장을 내는 사람이 많은데 친명계가 실제로 지금 가결파로 꼽혔던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친명계가 도전장을 내는 것, 이거는 약간 통합과 거리가 먼 거 아닐까요? 근데 뭐 이제 대표께서 이제 시켜서 갔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분은 없는 것 같고, 자발적으로. 그렇죠. 자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의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뭔가 결정을 하신 분도 있고, 정말 뭐 그 지역에서 계속 해오셨던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이름 팔아서 무조건 당선될 것이다, 무조건 공천받을 것이다,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은 안 가지는 게 서로에게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비명계 의원들께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친명계 인사가 나한테 와서 도전장을 내미는 게 너무나 위협적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당에서 공천하는 기준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쟁력 조사가 다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경쟁력을 잘 확보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대부분 신인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름 팔아서 이제 이른바 친명계 인사다, 나는 친명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친명계냐 비명계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랑 얼마나 친한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결국에 본인이 어떤 정치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뭔가 라인 타서 동아줄 잡아서 올라가려는 생각은 꿈 깨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꿈 깨라.
저는 아까 이미 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네.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박정현 전 최고위원을 그 자리에 지명직 최고에 인선을 할 때부터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자객공천 그 의구심에 대해서 예. 실체를 인정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박성민 전 최고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잡음을 없애려면 사실 뭐 경선을 하면 되고 공평하게. 그리고 인위적으로 공정하게. 컷오프를 안 하면 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공천 시즌이 다가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 했습니다. 근데 시정연설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 만났다고 하잖아요. 20분가량 대화 나눴다고 하는데 어떤 대화를 오늘 뭐 그렇게 환경이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었지만 어떤 대화를 좀 나눴어야 됐다라고 보시는지. 근데 사실 오늘은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좀 제대로 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네네. 그냥 사전 그 이름 그 자체로 예. 사전 환담 형식인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그 당대표 분들도 계셨고 오부 요인도 계셨기 때문에 뭐 사실 내밀한 얘기를 좀 나누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저는 그동안 이제 어쨌든 대선 이후에 지금 대통령과 야당 제1야당 대표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 그럼 거기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 따로 만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좀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뭐 답변을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네. 얘기를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언론에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자리에서 뭔가 그래도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국정 운영 방식을 좀 바꾸라는 쓴소리를 좀 준비해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대통령께서 그냥 그 쓴소리를 듣고 묵묵부답하실 것이 아니라 예. 당신의 이야기 잘 들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선 한계가 있으니 따로 만나서 길게 얘기를 해보자라고 약속을 하시면 네. 또 밑에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실무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좀 전향적인 자세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약속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사실 네. 말씀하세요. 사실 근데 그동안 어쨌든 그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간에 전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장면 자체도 되게 국정 기조가 좀 전환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은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제 시정연설 끝나고 나서 여야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간담회가 있고 네. 이후에 제가 국회 사랑제에서 오찬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조금 이제 경색됐던 이 좀 국면을 좀 뚫을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그런 네. 시그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는데 사실 저희가 정치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각 당 이슈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재명 대표 그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는 민주당 이슈보다는 이준석 대표, 뭐 국민의힘 이슈가 굉장히 독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약간 지난 대선 같다, 기시감 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갈등하다가 총선 직전에 화해해서 이제 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진실이든 아니든 정당이 존재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존재감이 좀 희미해져 간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희도 이제 반격의 기회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위기감은 저도 확실히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에 좋든 싫든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국민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이슈 주목도가 높은 이유는 아니 사람들이 웰빙 드라마보다는 이렇게 좀 막장 드라마에 약간 열광을 하는 경향이 또 있잖아요. 그게 네네. 훨씬 더 화제가 많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싸움이 감정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뭐 똑같이 싸워야 된다 이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이슈로 또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로 저희가 좀 그 국면을 좀 바꿔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존재감 뿜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기조 이어가실 예정이신지? 근데 사실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기시감이 든다. 국민의힘이 갈등을 하다가 총선 직전에 화해하는 제스처를 이제 보여주려는 뭐 연출하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저는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 뭐 계속 이준석 대표는 뭐 예. 대통령이 만나자 해도 안 만나겠다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선 때 보면 그 당시에도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울산으로 한번 이제 도망갔다는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울산으로 가고 제주도로 가고 순천으로 이렇게 가면서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경색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당시 후보께서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준석 대표의 손을 이제 들어주면서 네. 극적인 통합을 이뤄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충분히 뭐 그럴 그림을 연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지켜보아야겠네요. 참 재밌는 요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사실 뭐 대선 때는 그 대선이라는 하나의 또 목표가 있다 보니까 좀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이 이기냐 남의 네. 편이 이기냐 사실 그 형국이었잖아요 대선이. 근데 총선은 또 좀 다르죠. 그러니까 본인의 공천이 또 걸려 있는 문제고 이해관계가. 그렇죠. 내가 이 당으로 후보가 될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따라서도 각자의 정치적 행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지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서로 건너고 네.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지금 뭐 대사면에 대한 반발도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의 뭐 제명 운동 막 이런 네. 것들도 있잖아요. 약간 민주당의 희망 아닌가요? 안 돼, 뭐 그러길 바란다. 약간 희망이 희망이라기보다는 섞여 있으신. 저희는 약간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보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 오늘 끝으로 화이트보드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오늘 상대 당 아니면 상대 당이나 상대를 위한 조언 한 줄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계시니까 시정연설 내용을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연금, 노동, 교육 개혁 지원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또 병사의 월급을 인상하고 R&D도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저희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미 쓰셨네요.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뭐 제가 먼저 먼저 할까요? 요즘 저는- 가장 핫한 밈으로. 예, 그래서 저는 IM 통합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 여당에서는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통합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사실 무늬만 통합이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좀 통합을 얘기하고 네. 계세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각 당에서 당내 통합을 먼저 이뤄내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민생과 협치를 이뤄내는 그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진정한 좀 통합의 정신을 좀 실현을 해주시고 네. 민생과 협치의 대화에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네. 좀 재밌게 적어주신 것 네. 같은데 저는 가치의 가치라고 네,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여당 안에서 뭔가 통합해라, 협치해라 이걸 제가 뭐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 오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걸 보면서 사실 너무 우리가 이 둘이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소통을 이어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에 익숙해지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야가 정말 머리 맞대고 그러니까 여야 정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치의 가치를 좀 알고 실천하는 정치권의 모습 보고 싶다는 의미에서 적어봤습니다. 네. 두 분 다 통합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시네요. 오늘 소중한 시간 두 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정치의 민족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다음 주에 더 알뜰살뜰한 현안 배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립기어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에는 알뜰살뜰하게 준비한 권기범 기자가 찾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